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실 책은 날마다 이 세상 첫날처럼, 작가 나태주, 출판사 푸른 길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고맙습니다. 봄바람에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풀꽃인 나태주님의 산문집 날마다 이 세상 첫날처럼, 출판사 푸른길. 책머리에 책을 가질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느낌이 특별하다. 새삼스럽다. 여러 차례 책을 낸 사람이라고 해서 밋밋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뭐랄까? 내가 그림을 탄생시키면 그림이 다시 나를 탄생시킨다? 어떤 화가가 말했듯이 정작 책은 내가 써서 세상에 내놓지만 다시금 책은 나를 세상에 내세운다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은 나의 자성이면서 거꾸로 모성이기도 하다. 한편의 글은 나를 이끈다. 더구나 한 권의 책은 더욱 멀리까지 나를 데리고 간다. 어디까지 데리고 갈 것인가? 다만 겸손히 책의 이끌림에 따라가 볼 일이다. 이 책은 또 전혀 뜻밖의 소산이다. 그동안 쓴 글들을 정리하고 있는 차지에 푸른길 출판사 김성기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책으로 낼 만한 원고가 없느냐고. 어떻게 내가 원고 정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았을까? 세상에 이렇게 마음으로 통하는 길이 있고 내가 알아가도 모르는 구석이 있나 보다. 세상살이의 소감, 글을 쓰면서 가져야 했던 각오, 사소한 일상의 갈피에서 오갔던 마음의 설렘 같은 것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든다. 여전히 감사하고 종이한테는 미안스러운 일이다. 부디 이 책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책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 책은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 날마다 이 세상 첫날처럼. 2부, 인생이란 것. 3부, 안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 딸에게 사람 관리. 관리란 말은 물건이나 일을 맡겨서 처리한다는 뜻이다. 그런 관리란 말에다가 사람이란 말을 붙여서 사람 관리라고 하면 조금쯤은 거부감을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건이나 일을 관리하듯 객관적이고 차갑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을 관리 대상으로 삼아도 그다지 나쁘지 않을 듯 싶다. 어쩌면 이 말은 인간관계를 잘 보살피고 챙긴다는 말의 요약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사람 관리,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잘 될 때 일도 잘 풀리고 세상살이 또한 수월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이 인간관리, 즉 인간관계 속에서 촘촘하게 짜여지는 그물망과 같은 것이다. 정말로 사람 관리는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사람 관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은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경제 사정이 안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으로는 작은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가는 인사, 말 한마디, 편지 한 장, 메모나 이메일, 메시지 하나라도 함부로 처리하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처리하는 데 그 기본이 있다. 그리고는 나 아닌 다른 사람, 즉 타인을 끝까지 잘 챙겨주는 데 있다. 특히 작은 일을 잘 챙겨줌이 중요하다. 누구든 챙겨주면 고마워하고 그것을 오래 잊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 관리의 대상은 참으로 넓고도 많다. 가족, 친지, 친구, 이웃, 스승, 제자, 선배나 후배, 직장 동료,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쩌다 스쳐 지나며 만나는 사람들, 낯선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그들을 참으로 좋은 인생의 반려와 동반자로 삼을 때 우리의 날들 하루하루는 매우 반짝이며 활력 있는 날들이 될 것이다. 어찌 좋은 것, 의미 있는 것을 멀리서 높은 데서 찾겠느냐. 내 가까운 곳, 늘 편한 곳에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숨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은 모두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고마워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생의 아름다운 길이 열린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고마움이 있다. 따라 늘 너와 함께 몸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의 인생의 동반자이고 가장 좋은 동료이며 스승이며 친구이며 연인이다. 일제기 톨스토이 같은 러시아의 소설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를 이렇게 말해주었다. 첫째는 지금 여기, 둘째는 옆에 있는 사람, 셋째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아, 그러나 나는 이런 좋은 말을 너무 늦은 나이에 알았지 뭐냐. 늦은 때가 가장 좋은 때, 이른 때라는 말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감사할 일이다. 이것은 늘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란다. 인생은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과 같은 것이었구나. 종이에게 잘못했다. 일평생 살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은 참으로 많다. 일일이 기억하고 열거할 수 있는 일보다 기억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오죽했겠는가. 나의 옹졸함과 고집과 독성과 가지가지 패덕과 실수. 쌓아놓는다면 산이 될 것이고 늘어놓는다면 들판이 될 것이다. 앞으로 쓰일 나의 자서전 한 권은 차라리 참회록으로만 채워져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 내가 종이한테 한 잘못은 참으로 지대하다. 종이에게 죄를 많이 졌다. 미안한 점이 아주 많다. 미안하다는 것은 먼저 사랑했다는 말이 된다. 더 많이 사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온다.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다. 잘못 사랑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된다. 종이에 대한 나의 입장도 그렇다. 내가 종이를 사랑했기에 종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종이를 무척 좋아하고 아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시절은 물자가 매우 부족한 시절이라서 종이가 귀했다. 종이로 만든 책도 귀했고 노트도 귀했다. 노트는 공책이라 부르기도 했고 잡기장이라 부르기도 했다. 늘 학용품이 궁했다. 갈급했다. 어려서부터 마음껏 갖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공책이요 또 연필이다. 그것도 하나의 궁상이요 궁기였을까? 지금도 나는 종이와 연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커다란 종이 상자에 쓰지 않은 연필을 종류대로 여러 다수 보관하고 있고 종이도 아주 많이 간직하고 있으니 말이다. 종이나 연필이 없으면 꼭 집안에 먹을 양식이 떨어진 양 불안하다. 책에 대한 집착도 결국은 종이에 대한 집착이다. 책을 사 모으기를 좋아했고 드디어는 스스로 책 만들기를 좋아했다. 글을 쓰는 사람이니 당연한 일이라 그러겠지만 나의 경우는 좀 심하지 않았나 싶다. 그동안 책을 너무 많이 낸 것이다. 아무래도 지나쳤다 그럴까? 개인 시집만 해도 30권을 훌쩍 넘겼고 산문집이며 선집류 또 전집류까지 합하면 80권도 넘는다. 이 많은 책을 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종이를 낭비한 것일까? 결국 종이를 많이 썼다는 건 나무를 많이 베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나 좋아해서 낸 책이다. 그러나 그러는 바람에 종이가 많이 소비되고 나무가 많이 베어진 것이다. 종이에게 잘못했다. 나무에게 더 많이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미안하다. 종이에게 미안하고 나무에게 더 미안하다. 이제는 종이에게 나무에게 머리 조아려 사죄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답답한 일은 아직도 내가 종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을 뿐더러 앞으로도 더 많은 책을 꾸준히 낼 거라는 점이다. 나의 욕망을 위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종이가 필요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나무가 베어져야 할 것인가. 우리네 인간 생활에서 종이처럼 소중하고 기묘한 물건도 없겠다. 종이는 불의 발견과 사용은 물론 바퀴의 발명 및 사용과 함께 인류에게 있어 3대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이건 어디 책에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다. 무릇 문화의 발달과 계승은 주로 책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종이이기에 종이의 장점이나 필요, 공로 등에 대해선 두말이 필요 없겠다. 나는 기독교 신자로서 불교적인 환생관이나 인연설을 크게 믿거나 따른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때로 나는 생각해보곤 한다. 이번의 생명을 다한 뒤 자비하신 신이 있어 만약에 다음 세상에 다시금 목숨 가진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무엇으로 태어날 것인가? 적어도 나는 사람으로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아, 세상에 나와 사람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던가. 그렇게 힘든 사람 노릇을 왜 또 자청해서 한다 하겠는가. 대신에 나는 한 그루 나무로 태어나고 싶다. 기왕 나무로 태어난다면 크고도 높게 자라는 나무로 태어났으면 한다. 그리하여 나 자신이 언젠가 베어져 펄프가 되고
또 많은 종이가 되어 여러 권 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럴 때 지상의 어느 곳에 눈이 맑은 소녀 하나 살고 있어. 그 아이가 또 시를 쓴 아이라면 그 아이가 쓴 시들을 담아내는 시집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종이에게 저지른 잘못을 어느 정도 사죄드리는 동시에 턱없이 진 빚을 조금쯤 갚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랑의 힘.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힘이 있다. 육체의 힘, 정신의 힘, 마음의 힘, 감정의 힘.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질긴 힘은 감정의 힘이다. 일견 감정의 힘은 미세한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육체에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인간은 돈이나 물건이 없어 자살하지 않는다. 자살의 가장 많은 이유는 절망감이요, 불행감, 비애감 등이다. 그리고 소외감이다. 그만큼 감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 가운데서도 소중한 감정은 기쁨의 감정이요, 사랑의 감정이다.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의 감정이 부족할 때 우리는 불행감을 갖는다. 반대로 기쁨과 사랑의 감정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다. 우울증도 결국은 기쁨의 정서, 사랑의 정서가 부족할 때 생기는 정신적인 장애 증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기쁨과 사랑의 감정을 더욱 증대시켜 갖도록 애써야겠다. 예술가들이 예술작품을 창작해내는 것도 감정의 힘에 의해서다. 절망이나 비애와 같은 마이너스 감정도 예술작품 창작의 촉매가 되지만 기쁨과 사랑의 감정은 더욱 좋은 창작의 에너지원이 된다. 젊은 시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던 작가들이 나이가 들면서 창작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감정의 힘이 고갈되거나 부족해진 것에 그 이유가 있겠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예술가 가운데 노년에 이르러서도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계속했을 뿐더러 더욱 아름다운 작품을 생산해낸 인물로서 우리는 독일의 소설가이며 시인인 괴테와 스페인의 화가 피카소를 기억한다. 활동 분야가 다르고 시대나 환경이 다르지만 그 두 사람은 초인적인 창작가였으며 늙도록 좋은 작품을 지치지 않고 내놓은 사람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은 또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까지도 끊임없이 여성들을 사랑한 것으로도 이름이 높다. 괴테의 경우 마지막 연인으로 알려진 사람은 올리케라는 여인이다. 나이 72세 때 괴테는 17세 소녀인 올리케를 처음 만나 사랑을 느끼고 올리케가 성인이 되는 2년 뒤를 기다려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뿐더러 그녀의 부모에게도 결혼을 청원했으나 당사자인 올리케가 망설이는 바람에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55세나 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한 사랑이다. 이에 괴테는 상실의 슬픔을 마리엔 바트의 비가란 소설 작품으로 남기게 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괴테가 세상을 떠난 뒤 올리케는 95세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왜 그녀는 혼자서 살았을까? 그 대답은 본인만이 알 뿐이다. 그 다음으로 피카소의 바람기는 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명의 여인들과 사랑을 했을 뿐더러 결혼도 수차례 했고 자녀 또한 이 여인 저 여인에게서 얻었다. 많이 복잡한 인물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측면에서보다는 예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피카소의 생애 가운데 가장 주목이 된 여인은 역시 마지막 연인이요 부인이었던 자클린드라는 여인이다. 피카소 나이 73세 때 갓 설을 넘긴 여인 자클린느를 만났다. 자클린느를 만난 이후 피카소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쳐 예술적 생애를 완성하게 된다. 말하자면 자클린느는 피카소에게 구원의 여인이었던 셈이다. 피카소는 또 그렇게 자클린느를 만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만나고 헤어져 왔던 것이며 늙은 사람으로 바뀌어 왔는지도 모를 일이겠다. 그림은 나보다 훨씬 강하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모두 내게 하도록 만드니까. 피카소가 노년에 이런 말을 남긴 것도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 자클린드가 곁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나 싶다. 어쨌든 사랑을 느끼는 마음의 힘, 기쁨을 느끼는 마음의 힘은 소중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끼게도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가는 곱고 환한 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다시 봄이다. 꽃이 피었고 새싹이 쏟았다. 우리 다 같이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자. 기쁨과 사랑의 감정은 멀리에 있지 않다. 큰 것에 숨어 있지도 않다. 그것은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산재해 있는 그 무엇들이다. 좋은 날, 오늘 토요일, 서울 나들이 계획을 접었다. 하루를 조용히 집에서 쉬고 싶기도 했지만 날씨가 너무도 맑고 좋아서였다. 날씨가 좋아서 집에서 쉬고 싶다. 이건 예전엔 없던 현상이다. 예전엔 날씨가 좋으면 없던 외출이라도 새롭게 생각해내던 나다. 집에서 쉬는 대신 아침 산책길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산책은 주로 저녁 시간에 했으므로 이 또한 흔하지 않은 일이다. 산책 코스는 물어보나마나 집 가까운 호수, 예전엔 수원지로 쓰이던 두 채의 호수를 시민들의 산책로로 갖고 놓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아내와 동행했다. 아니, 아내가 하는 산책길에 내가 따라붙었다. 아파트를 나서니 공기가 아주 좋았다. 바람도 적당히 시원하고 습기도 알맞고 햇빛은 눈부시도록 깨끗하고 하늘 또한 높고 푸르다. 이런 날이 많지 않다. 1년 가운데도 며칠 되지 않는다. 걸으며 만나는 것들이 모두 새롭고 신선하다. 담장을 타고 오른 호박줄기, 텃밭에 고추며 채소, 골목길 대문 안에 핀 유홍초, 토마토는 비를 맞고 붉은 놈들은 몸이 터져 있었다. 붉은 토마토가 비를 맞으면 몸이 터진다는 것도 아내가 일러주어서 새롭게 한 일이다. 모두가 새롭게 태어난 모습이다. 싱싱하다. 이들을 바라보는 나까지 숨쉬기 편하고 눈뜨기조차 편한 느낌. 쟁걸음으로 찾아간 개울엔 어리언 꽃이 새노랗게 피어 있었고 수련도 피어 있었다. 제각기 비를 맞고 난 뒤라서 밝은 햇빛 아래 눈부신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호숫길에 드니 더욱 좋았다. 짙어질 대로 짙어진 녹음이 얼마나 사람을 편하게 감싸주는지 모르겠다.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영혼조차 안정되는 듯 싶다. 그늘에서 건너다 보는 호수가 참 좋다. 햇빛이 비친 부분과
그늘진 부분이 갈라져 서로 다른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건너편 산은 어떤가? 여러 차례 보아온 낯익은 풍경이지만 그 너머 어딘가 새로운 것, 비밀스러운 미지의 세계가 있을 것만 같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마음이다. 좋다. 참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런 때 좋다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더러 산행길에 야호 하고 소리치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할 것만 같다. 호수의 변두리에 수련이 피어 있었다. 하얀색 꽃이었다. 그 꽃을 보면서 아내가 말했다. 호숫가에 학들이 내려와 있네. 그러다가 다시금 고쳐서 말한다. 아니, 백로가 날아와 있네. 아내는 이제 입시인이다. 입으로 시를 쓰는 시인이란 말이다. 예전엔 귀 시인이라고만 불렀다. 이 또한 귀로 들을 줄 아는 시인이란 뜻이다. 이것은 또 귀명창이란 말에서 본 또 내가 지어낸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좋은 날은 참으로 드물다. 몇 달을 두고 모진 가뭄이 있었고 어렵게 며칠 비가 내렸고 그리고서 햇빛이 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허락되는 날이다. 신은 이렇게 귀한 카드를 등 뒤에 숨겨두었다가 깜짝 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서울 나들이를 그만두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은 좋은 날.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리라 생각해본다. 그러하다 저녁이 되어 나는 오늘 하루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특별한 일도 없어서 좋았다. 다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리라.